네, 반갑습니다. 자, 와우패스에서 CFP 강의를 맡고 있는 친절한 교수 홍영진 CFP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CFP 자격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CFP는 보시다시피 Certified Financial Planner의 약자죠. 국제적으로 공인된 재무설계 업무를 하는 전문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국제 자격증이 있습니다만 사실 보통 대부분의 국제 자격증은 뭐 영어로도 시험 봐야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CFP 과정은 국제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한글 객관식으로 시험 보는 유일한 시험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영어가 좀 약하신 분들, 국제 자격증을 취득은 하고 싶은데 영어가 좀 약하신 분들은 이 CFP 자격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이제 CFP 자격 같은 경우는 이 금융권에 취업을 할 때 특히 이제 내가 PB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자격증이 되겠고, 특히 이제 은행들이나 이 금융권에서 이 CFP 자격을 취득을 했거나 합격한 사람들에게는 좀 우대 조건으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한 자격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특히 본인이 PB가 되길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금융권에서 PB 발령을 내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CFP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PB이신 분들은 뭐 CFP 자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신규 PB를 발령을 낼 때는 이 CFP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PB 발령을 내기 때문에 본인이 PB가 되고 싶다라고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CFP 자격을 취득을 하셔야 되겠고, 또 금융권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 CFP 합격을 하면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CFP는 뭐 여기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재무설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지식이라든가 기술,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세계적인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26개 회원국에서 이 CFP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망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 CFP 인증 요건으로 알파벳 E로 시작하는 4가지 요건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4가지 요건을 충족한 사람만이 CFP 인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4가지 요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이 CFP 자격 인증 요건 4Es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education, 교육, examination, 시험, experience, 경험, 그다음에 ethic, 윤리 이렇게 4가지 요건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자격증은 본인이 독학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무나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 CFP 자격 시험은 반드시 이 FPSB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를 해야지만 시험 볼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FPSB가 지정한 교육기관이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우리 와우패스가 가장 대표적인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CFP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들이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요 전제 조건이 CFP 교육과정을 수료를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요 그 재무설계에 준하는 중간 자격증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이제 뭐냐면 AFPK가 되겠죠. 그래서 AFPK는 Financial Planner는 똑같은데 앞에 A가 Associate입니다. 그래서 보통 회원이 있고 준회원이 있으면 요 A라는 뜻은 이제 준회원이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요 K가 이제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AFPK는 국내 자격증이고 CFP는 국제 자격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 AFPK 자격을 합격하고 인증한 사람들이 이 CFP 자격 시험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FK 인증을 받고 CFP 교육 과정을 수료를 한 사람, 그러니까 물론 교육과정 수료를 먼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 2가지 충족이 되면 CFP 시험을 볼 수가 있고 시험에 합격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CFP 시험 같은 경우는 실무 경험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래서 보통 뭐 대학교를 뭐 일반 그 대학을 졸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 대학생들이 시험도 지금 현재 많이 보고 있는데, 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합격을 했다라고 하면
예, 취업하기 전까지 유효 합격자죠. 그렇죠? 유효 합격자로서 이제 어필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재무설계 자격과 좀 다르게 이 그 CFP 자격은 윤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인 부분을 반드시 준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요 네 가지 요건이 4Es라고 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는데요. 자, 접수처는 한국 FPSB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자, CFP는 1년에 2번 시험을 봅니다. 자, 그래서 5월 달과 11월 달 이렇게 2번 시험을 보니까 6개월에 한 번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 기간을 잘 감안을 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이틀 동안 시험을 봅니다. 하루가 아니라. 그래서 1일차에는 지식형 시험, 그 다음에 2일차에는 사례형 시험을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 2018년도에는 5월 19일과 20일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겠고, 또 11월 달에는 11월 3일과 4일 이렇게 해서 양일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실시적은 애석하게도 서울 한 군데에서만 보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올라오셔서 좀 시험을 보셔야 되겠고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AFK 시험 인증자이면서 우리 와우패스에서 CFP 과정 수료를 해야지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응시료는 뭐 20만 원이고 결제할 때 부가세 10%가 포함이 되니까 22만 원인데요. 자격 시험 치고 너무 비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비쌉니다. 여러분들 국제 자격 시험이 응시료가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국제 자격 시험끼리 비교를 해보면 이 20만 원 정도가 결코 비싼 금액이 아니라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 유형은 제가 한글 객관식으로 보는 유일한 국제 자격시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객관식이고 오지선다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 사지선다에 좀 익숙하실 텐데, 자, 오지선다이기 때문에 사지선다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총 250문항이죠. 그래서 지식형 170문항하고 그 다음에 사례형 80문항하고 합산을 해서 총 250문항이 되겠고요. 자, 합격 기준은 우리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40점이라고 하는 것은 과락 기준입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 이 과락 기준은 좀 통과를 하셔야 되고요. 이 과락 기준 통과하신 분들 중에 전체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한 사람이 합격을 하게 되겠죠. 자, 물론 우리 그 지식형 시험과 사례형 시험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부분 합격도 있어요. 그래서 지식형 시험을 먼저 합격하거나 사례형 시험을 먼저 합격하거나 해서 이 부분 합격하신 분들도 차후에 그 나머지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응시를 해서 전체 합격을 하실 수가 있겠다. 이 부분은 뒤에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과목 구성을 한번 볼게요. 자, 토요일 날 1일차에는 지식형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자, 그 오후 3시부터 해서 2시간 동안 1교시, 그 다음에 20분 동안 좀 쉬었다가 그 오후 5시 20분부터 오후 7시 10분까지 2교시 이렇게 그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시험을 좀 보게 되는데, 자, 과목 구성은 지금 보시다시피 총 7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재무설계 원론과 재무설계사 직업윤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 얘네 둘은 사실상 한 과목이에요. 자, 그런데 왜 구분을 해놨냐면 교재가 구분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직업윤리는 윤리규정입니다. 그래서 윤리규정 교재가 따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만, 요 재무설계 원론과 직업윤리는 두 개를 묶어서 한 과목이다. 동일한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럼 재무설계 원론이 15문항, 그 다음에 직업윤리가 5문항 해서 총 20문항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과목이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25문항.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목이 은퇴설계 20문항.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설계 20문항.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문항이에요? 그러면 예, 그 60문항에다가 85문항이죠, 그렇죠? 그래서 1교시에 이렇게 이제 그 85문항 시험을 좀 보게 되겠고요. 자, 2교시에는 이제 투자 설계 28문항, 세금 설계 27문항, 상속 설계 25문항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이제 과목들, 지식형 과목들을 쭉 보시면 재무설계, 보험설계, 은퇴설계, 부동산, 투자, 세금, 상속 이렇게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1교시가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특히 이제 재무설계 원론, 보험설계, 은퇴설계 여기는 좀 지문들이 살짝 좀 길어요. 살짝 길고 좀 그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죠. 아리까리한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거나 암기하거나 이해해 놓지 않으면 틀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지문도 좀 길고. 자, 그래서 1교시 첫 번째 시험부터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하셔야 하셔서 1교시를 잘 넘어가시면 2교시는 상대적으로 좀 수월할 수 있어요. 물론 뭐 투자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과목들 과목 자체가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뭐 투자, 세금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문들이 좀 짧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기는 뭐 특히 이제 계산 문제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계산 문제에 익숙하신 분들은 2교시가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이겠죠. 그래서 1교시는 시간 안배를 좀 잘 하셔야 되겠고 2교시는 뭐 시간 안배라기보다는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능하면 여러분들이 합격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간 안배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예, 시간 안배. 자, 여기 이제 보면 2시간 동안 1교시를 봐요. 자, 2시간 동안 1교시를 보는데 요게 이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생각보다 짧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정말 잘 하셔야 되죠. 예, 시간 안배를 정말 잘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를 하기 위해서는 1번부터 쭉 순서대로 풀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과목 순서 있거든요. 우리 시험지 과목 순서가 되겠는데 1번부터 굳이 순서대로 풀 필요는 없다. 자, 왜냐하면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맨 마지막 쪽에 가면 문제도 못 보고 그냥 찍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몇 문제 생기실 거예요. 저도 과거에 10여 년 전에 시험을 볼 때 그랬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뭐 마지막 과목이 부동산 설계인데 본인이 부동산을 너무 잘해. 난 부동산이 강점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뭐 부동산부터 먼저 푸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시간 안배를 잘 못해가지고 막판에 문제도 못 보고 찍었는데 자기가 부동산 잘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과목을 먼저 풀고 못하는 과목을 좀 뒤로 돌려서 좀 잘하는 과목에서 시간 안배를 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하고요. 자, 그럼 못하는 과목을 뒤로 돌리면 만약에 시간 안배가 잘 안 됐을 때 못 보고 찍으나 원래 못했던 과목이니까 몰라서 틀리나 비슷하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 안배를 위해서는 잘하는 과목을 먼저 풀어라. 자, 그리고 이게 평균 70점을 득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하는 과목은 고득점을 하시고요. 못하는 과목은 선방을 해서 평균 70점을 가시는 게 중요하지 전 과목을 다 70점 맞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잘하는 과목들은 한 80점대 그죠? 평균 100점 만점 기준으로 못하는 과목은 한 60점대 정도 맞아서 평균을 내서 70점 맞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보통 A 난이도, 자, B 난이도, C 난이도 이렇게 보통 구분이 돼요. 시험에 출제가 될 때. 그럼 이제 A 난이도는 전체 수험생의 40%가 정답률을 보이는 문제가 A 난이도 문제고요. 자, B 난이도는 물론 이제 B뿔, B 마이너 이렇게 나눠지긴 합니다만 전체 수험생의 60% 내외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B 난이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C 난이도는 그냥 공부만 한번 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80%라고 썼는데 예, 그냥 딱 보면 답이 보이는데도 틀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출제된 비중은 A 난이도의 문제가 한 20% 정도 출제가 되고요. 자, B 난이도는 B뿔이 30%, B 마이너가 30%에서 총 60% 정도가 B 난이도에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냥 아주 쉬운 문제 C 난이도도 한 20% 정도 출제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제가 몇 점 맞아야 합격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70점. 그렇죠. 70점 맞아야 합격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 출제 비중을 잘 보시면 내가 공부하다가 이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쓱. 요즘 TV 광고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쓱. SSG. 공유가 나와갖고 쓱 하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쓱 한번 스킵을 하시고 나머지 B 난이도, C 난이도 정도만 제대로 공부해서 다 맞으면 몇 점? 그렇죠. 다 맞으면 80점이에요. 물론 다 맞았을 때 얘기입니다. 다 맞았을 때 얘기니까 C 난이도하고 B 마이너 정도는 무조건 맞춰주셔야 되고요. 자, B 플러스 난이도에서 한 10% 이내로만 실수를 하시면 그러면 합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A 난이도 스킵을 하고 B 플러스 난이도에서 10% 실수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제가 희망을 하나 더 드린다면 자, 이 CFP 과정은 20% 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제가 아무리 어려운 A 난이도도
40%는 정답을 맞춰줘야 돼, 수험생 중에. 자, 그렇게 FPSB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험생 중에 어떤 특정 문제를 20%도 못 맞췄어요. 수험생이. 그러니까 20%의 정답, 20% 이하의 정답률을 보이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의 개수만큼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CFP 시험을 보면서 정답률이 20% 밑으로 나오는 문제가 만약에 5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모든 수험생들한테 5점을 가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는 시험을 봤는데 원래 65점밖에 못 맞았어. 원래 65점밖에 못 맞았는데 만약에 20% 룰이 적용된 문제가 5문제였다 그러면 5점이 플러스가 되면서 자기는 70점을 합격하는 거야. 오케이. 완전 좋아. 그렇죠? 예. 그래서 특이하게 다른 시험과 달리 20% 룰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다 같이 틀려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학습 전략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암기하는 그런 전략. 그래서 해당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맞춰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자, 그리고 변두리 문제,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가볍게 스킵하고 찍어주는 전략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1일차 시험을 보시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저녁 때 돼갖고. 그쵸? 굉장히 피곤한데, 그냥, 나가 떨어지시면 안 돼요. 왜? 뭐 1일차 혹시 만약에 뭐 시험을 혹시 망쳤더라도 다음날 시험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날. 왜냐하면 부분 합격 제도도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2일차 일요일에는 사례형 시험을 보는데, 자, 우리 3교시에는 단일 사례 30문항, 자, 복합 사례 10문항. 자, 그다음에 4교시에는 복합 사례 20문항하고 종합 사례 20문항 이렇게 봅니다. 자, 단일 사례는 그냥 뭐 재무 설계 뭐 단일 뭐 계산 문제 몇 문제, 뭐 보험 설계 계산 문제 몇 문제. 자, 이런 식으로 각 과정별로의 그 단일 사례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 거고요. 자, 복합 사례는 보통 요게 3과목 이상이 연결되는 사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통 한 집안에 어떤 시나리오를 주고요. 그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뭐 재무 설계, 보험 설계, 은퇴 설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과목과 관련된 계산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들을 시나리오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푸셔야 되고요. 자, 보통 종합 사례는 5과목 이상이 연결된 사례로 좀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통은 전 과목이 연결되죠. 그래서 좀 더 큰 대형 시나리오를 좀 주고 그 집안의 전반적인 재무 설계 사례를 다 판단하고 또 계산도 해줘야 되고, 자, 그런 과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례형 시험은 80점이기 때문에 요 지식형 시험 170문항에 비해서 훨씬 문항수가 적죠. 그래서 배점이 얘는 한 문제당 1점이라고 한다면 사례형 시험은 한 문제당 2점이 배점이에요. 그래서 사례형 시험은 한 문제 틀릴 때마다 타격이 굉장히 크니까 요 사례형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 합격의 당락을 좀 좌우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 시험 볼 때 저도 일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강의를 들으면서 계산 문제만큼은 제가 복습을 열심히 해서 준비를 잘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례형 시험을 먼저 합격을 하고, 사실 1교시는 망했거든요. 시간 안배를 못해가지고. 지식형 시험은 망해가지고 하늘이 노랬는데 다음날 시험이라도 잘 준비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사례형 시험을 잘 봐가지고 사례형 시험을 먼저 부분 합격을 하고, 자, 그 다음 회차에 가볍게 지식형 시험 합격을 해서 전체 합격을 하게 돼서 현재까지 오게 됐는데, 자, 여러분들도 부분 합격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자, 특히 사례형 같은 경우는 재무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무계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겠고,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이 재무계산기 과정이 우리 TBM 과정이 있죠. 그렇죠? 본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프리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TBM 과정, 타임 밸류 오브 머니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먼저 열심히 들으시고 계산기 연습을 하시고 숙달하시면서 이 과목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TBM 과정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첫 과정부터 저하고 수업을 하시는데, 이 TBM, 진짜 이거는 TBM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익히지 못하면 시험에 절대로 합격할 수 없다. 물론 지식형은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사례형에서 못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TBM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합격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체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고 부분 응시를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전체 시험에 응시를 한 경우에 전체 평균 70%이면서 과락 기준을 통과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자, 과락 기준을 보시면 지식형은 각 과목별로 과락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재무설계, 원론과 윤리는 같은 과목으로 묶이기 때문에 윤리만의 과락은 따로 없어요. 그건 같은 과목이니까. 자, 그래서 지식형은 과락 과목마다 각 과목마다 과락 기준이 있습니다만 사례형은 뭐 단일 사례, 복합 사례, 뭐 종합 사례 이렇게 각각의 과락 기준이 있다 없다? 없다. 사례형 전체만을 가지고 과락 기준을 따지니까 사례형은 과락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안심을 하셔도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뭐 투자 설계 문제를 잘 못 풀고 다른 문제는 잘 풀었어.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과락 기준을 잘 유지하면 전체 합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부분 합격은요. 전체 평균이 70% 이하이지만 뭐 지식형에서 70%를 넘거나 아니면 사례형에서 70%를 넘으면 부분 합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체 평균을 내보니까 뭐 65점이었어. 그럼 불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딱 따져보니까 지식형은 70점. 사례형은 뭐 65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그럼 지식형을 합격하는 거예요. 자, 반대로 지식형은 65점 나오고 사례형은 70점 나왔어요. 그러면 전체 평균은 안 됐지만 사례형을 먼저 합격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부분 합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뭐 지식형 부분 합격 같은 경우는 각 과목별 40% 이상의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지만 사례형 합격은 그 부분과 상관없이 그냥 사례형만 70점을 넘기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합격하신 분들은 그 다음 두 번의 시험까지 그 부분 합격이 인정이 되니까 부분 합격을 먼저 하고 공부를 하셔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애초부터 부분 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애초부터 난 두 개를 다 같이 공부하는 게 난 너무 힘들어. 이러신 분들은 부분 응시를 할 수 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같이 공부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지식형 공부하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사례형 문제 한번 풀어보면 이게 이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고요. 또 사례형 공부할 때는 사실 지식형이 기반이 돼서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식형과 사례형은 별개가 아니라 한 몸이야. 사실은 한 몸이니까 같이 공부하는 게 유리하지만 그래도 나는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부분 응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식형은 전체 평균 70% 이상, 그다음에 각 과목별 40% 이상. 사례형은 그냥 사례형 전체에서 70% 이상만 하면 부분 합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전체 합격을 했을 경우에는 합격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합격 유효기간이라는 얘기는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윤리 서약서 쓰고 합격 라이센스비 내고 합격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합격해놓고도 인증 안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5년간은 합격이 유효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 합격을 해놓고 좀 취업을 한 후에 5년 이내에 5년 이내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3년의 경험 요건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합격을 했는데 군대도 갔다 오고 취업이 좀 늦어져서 5년 넘겼어요. 그건 괜찮습니다. 3년까지 연장이 되니까. 그렇죠?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늦었어요. 가능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된다. 그건 특별한 사유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부분 합격 같은 경우는 그 부분 합격이 그 합격으로부터 1년, 그래서 연이은 2회 시험까지 부분 합격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분 합격을 통해서 전체 합격으로 갈 수가 있겠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부분 합격 같은 경우는 합격 사실만 2월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식형 시험에 부분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지식형 시험을 내가 80점을 맞아서 합격을 했어요. 사례형은 워낙 못 봤어. 그런데 내가 80점을 맞아서 합격했기 때문에 그 다음 시험에 사례형 시험을 뭐 60점을 맞아서 평균 70점이면 합격하냐? 그거 아니야. 얘는 합격 사실만 인정이 되지 점수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식형을 부분 합격했다면 그 다음 시험에 사례형만 단독으로 70점을 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사례형을 먼저 합격했다. 마찬가지로 사례형 점수는 인정이 안 되고 지식형 시험만 봤을 때 70점을 넘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합격, 부분 합격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우리 CFP는 좀 장기간에
걸쳐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매일같이 꾸준히 한 서너 시간씩 여러분들이 매일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계산기, 재무계산기를 손에서 놓지 않고 꾸준히 숙달하신 분들이 CFP 합격을 하실 수가 있고, 이 CFP 합격을 하신 분들은 이 금융권 취업이 굉장히 유리해지고, 또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PB로 나가기 위한 발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CFP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우리 CFP 과정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